자, 우리 정치권을 한번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조경근의 월간 논평, 경성대 조경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시네요. 네. 지금 가장 국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언론중재법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이렇게 예, 만났어요. 네 차례나 그렇죠. 회동을 했고 최종談판에 나섰는데 결국은 뭐 합의를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을 한다는데 뭔가 좀 새로운 제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언론이 이제 막 너무 많아지는 것도 있고 예. 또 사실은 어떤 그 좀 숨겨져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진 보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언론이 조금 더 이렇게 개혁될 필요가 있다는 거는 그 아마 전 국민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현재 그 민주당에서 내놓은 그 안 자체가 그 조항의 그 문구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고 확대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예. 자칫 이게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조정이 되고 고쳐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한국 내외에서의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국경 없는 기자회, 뭐 국제기자연맹,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아시아기자협회, 미국기자협회 이런 데서도 우려 표명을 이미 했고요. 또 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것들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의 그 어떤 완성 또는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정권의 목표였는데 이 언론중재법이 잘못하면 그걸 후퇴를 시키고 국격을 약화시킬 수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 굉장히 큰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잘 합의를 해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 그런데 그런 게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기준이 뭐 좀 제대로 된다면,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기사라는 게 매일매일 쏟아지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근데 이것도 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고 했지만 최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결국 재판부의 의도에 따라서 의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아직은 한국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부의 그 어떤 색깔에 따라서 심지어는 사법부나 검찰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특히 이런 부분에 민감한 그런 부분이 그런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하여튼 이 언론과 관련된 법안이 문재인 정부 말쯤에 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된다.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텐데 9월 1일에 이제 첫 번째 안건이 되면서 표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뭐 수정안을 제출한다, 필리버스터를 한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철이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국회를 방문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강경 목소리가 아니라 원로들의 얘기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원로들 전체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금 자중하면서 합의를 이끄는 게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9월 1일이다 뭐다라고 못 박는 것은 아마 강경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뭐 연내라도 언론중재법이 좋은 모습으로 탄생을 해서 한국의 언론개혁에 보탬은 되면 되니까 그런 방향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선 국면을 접어드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제 일단락 짓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근데 이게 아마 그렇게 지금 현재의 내용대로 통과가 됐다가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얻어맞는 방망이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멀리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고 보죠.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윤희숙 의원인데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갑자기 그죠? 이게 그 여름 끄트머리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사퇴를 하면서 윤희숙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권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방이 계속 치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예. 일단 사퇴안을 낸 게 무슨 보관이 있어 낸 거냐 아니면은 진심으로 낸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뭡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만약에 여기에 대하여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은 사퇴를 처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야 모두가 여기에 대하여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여당 같은 경우에도 12명의 권익이 12명이 이미 그 출당 내지는 징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아직 거기에 대하여서 뭐 어떤 12명 그대로 지금 당직을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이걸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자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야당 안에서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지금 대선에 나서 있는 후보 예비 후보들에게도 예. 굉장히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윤희숙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되어버린 거죠. 예. 네. 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때문에 불거진 이제 부동산 검증 네네. 요게 대선 주자 전체로 지금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네네. 어제 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하고 밝혔죠. 다 밝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네. 검증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네. 요게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자신이 있으니까 내놓았겠지만 예. 그 기간이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굉장히 재산이 많이 또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로 정식 등록이 되고 나면은 어차피 재산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쟁점은 그게 아니라 예비 후보와 경선의 단계부터 재산을 공개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그래가지고서 결선에 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대통령 정식 그 선거에 갔을 경우에 밝혀지면은 양당 다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현재 양당의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나 또 윤석열 후보. 윤 후보 같은 예, 경우에 예.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이 재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선거에 패배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토론회 때문에 하기도 전에 게임이 끝날 수도 있네요. 그죠? 이 게임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네. 이제 국민들이 그 유권자가 이 부동산 문제와 불법 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해 계시기 때문에 예. 미리 경선 단계부터 재산을 공개해가지고 걸러낼 사람은 걸러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경선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본선에 올라가기 전에 뭐 다른 재산이 나온다. 네. 왜냐면은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뭐 그럼요, 근거가 있는 그럼 것도 아니고. 예, 게임 끝나는 거죠. 야, 그러면 네, 그런 이제 것들 정말 알아가지고 치명타가 될 수도 여야가 있고. 예,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모든 영역을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잡아먹을지 이게 누가 부동산이 알았겠어요. 올라가고 예. 부동산이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되고 여기에 투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화도나 계신 거죠. 네. 이제 국민의힘 어제부터 이제 후보 등록 시작해가지고 네네.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또 출발하자마자 이제 시작된 게 대권 주자들 역선택 방지 요거를 놓고 또 찬반을 나누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아직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예. 그 야권 같은 경우에 보면은 2위와 1위의 차이가 굉장히 이제 많이 좁아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어떤 분석가들은 2위가 저렇게 치고 올라온 거는 그 상대당의 역선택에 의하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느 당이든 간에 그 상대당에 의하여서 역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저는 그 어떤 그 퍼센트를 좀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당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 퍼센테이지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지 실제로 역선택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양당 다 보면은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꾸 이게 역선택 가능성에 대하여서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긍정하거나 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만약에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권을 만드는 차원에서는 예, 좀 더 크고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하여서 입장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늘 이제 경선을 할 때마다 이 역선택 얘기가 나오는데
나왔죠. 결국은 역선택의 그 위험성이 있지만 그냥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늘 했었죠. 뭐 1위 했던 후보들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거의 뭐 네네. 될 만한 후보들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역선택을 걱정하지만 그 역선택을 걱정하는 실제로 지지자들이 더 열심히 투표를 하는 그러니까 투표가 몰리는 그런 경우를 이때까지는 계속 봐왔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 현재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예비 경선이지 않습니까? 예. 예비 경선이니까 적어도 10몇 명이 나왔는데 자기가 그래도 예비 경선은 통과해가지고 정식 경선에는 가고 싶다. 예. 그래야 좀 덜 창피하고 자기 존재감도 살아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역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내 이름이 좀 경선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현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경선 때는 뭐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식 경선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네네. 역선택 가능성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첫 지역순회 경선에 들어가는데 이제 충청도부터 시작했죠. 이제 충청권 결과가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달 4, 5일이죠. 항상 어느 나라나 미국 선거를 봐도 첫 번째 시작하는 주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아,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걸 유권자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는 너무 충청도 위주의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뭐 아예 그냥 모든 게 충청도로 가는 그런 것들은 또 조금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먼저 경선을 해야 되나. 무조건 경선 부산에서, 첫 번째는 부산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주야장천 부산과 관련된 공약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부산이 거의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도 뭐 뉴스에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부산은 아예 지금 경선 과정에서 아예 제외된 듯한 그런 모습인데 속히 이제 부산도 좀 관심을 가져야죠. 여야 공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맞습니다. 다 끝나고 발표하는 게 아니고 한번 그 지역마다 바로바로 발표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몇 프로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대세를 끊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웬만큼 따라잡아야만이 그 다음에 어떤 역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청도에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50%를 만약에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받게 되면은 결선 투표는 없는 거지? 전체가. 전체에서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50%가 되면 결선 투표가 없는데 일단 그 유권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중간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간에 있는 분들은 사표 방지 심리가 있습니다. 내 표가 될 때 주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충청도에서 만약에 어느 분이라도 과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쩔까 하던 분들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런데 결선 투표 안 가는 게 나을까요? 가는 게 나을까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게 나을까요? 안 가는 게 나을까요? 왜냐하면 흥행면에서 결선 투표 가는 게 맞는데 감정적으로 지금 지지자들끼리 워낙 좀 갈라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어떻게 보세요? 근데 50% 이상으로 해가지고 일방 당선될 확률은 좀 낮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현재까지의 추세를 보면은 그러나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쨌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그 문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정책을 이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가지 않나. 그래야만이 지금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흥행도 되고 하는 거지. 결선 투표로 일방으로 가서는 민주당에게 크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성대 조경근 교수와 월간 논평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약간 좋아지나 싶은 감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또 방심하면 또 큰일 생기니까 그 점 좀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마스크 단디 쓰고 손 매매 씻고 사람 많은 곳 피하고 그래 지내입시다.
자,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7,716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